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 소비가 줄어들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기업이 돈을 못 벌어. 아니, 그건 한참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아 그래요?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된다는 게 물건을 안 산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기업은 재고가 증가한단 말이야. 재고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를 좀 줄여요. 생산을 줄여요.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업률이 늘어. 실업률이 는다는 이야기는 해고하는 얘기야. 해고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계 소득이 줄죠. 돈이 안 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소비가 줄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야. 반복입니다. 그러면 어디 끊으면 돼요? 뭔가를 끊으면 돼. 소비로. 그 소비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니까 이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지원금을 주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이게 올라요. 그러면 이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이게 생기면 물건이 팔리니까 재고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생산하겠지. 그럼 다시 고용하겠죠. 또 수익이 느는 거야. 이런 거를 보통 마진이라고 쓰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국가가 여기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를 새로 지어, 도로를 만들어, 댐을 만들어, 건축물을 지어. 그러면 사람들 많이 쓰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한정적이지만 이게 올라요. 이게 내려가. 고용이 많이 되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또 도는 겁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해결책. 금리. 요건 했고, 금리 있다 얘기할 거고, 요건 했고. 직접적인 지원. 그래서 코로나 때 지원금 많이 나온 거야. 워낙 사람들 못 벌고 못 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기업에서도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싸게 팔아도 되죠. 네. 싸게 팔고 처리를 하면 사람들이 좀 사기를 할 거니까 얘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쉽진 않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봐. 만약에 니네 그냥 일반적인 은행 이자 생각해요. 3%짜리가 있고 30%가 있다. 그럼 니네 어느 상황에서 저축해요? 당연히 여기 니네 저축하겠지. 그럼 여기서 대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대신 다 갚아요. 3%짜리일 때 저축해요? 안 해요? 얘랑 상대적으로 볼 때. 안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뭘 하느냐? 다 인출해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기업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이요. 위에 있는 상황은 이 상황에서는 인출을 하고 대출하니까 시중에 돈이 늘어요. 시중에 돈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여기는 시장에 돈이 사라지죠? 돈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돈의 가치가 높아져요? 아닐 거. 그렇지. 왜? 시중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중에 5만 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5만 원짜리가 한 수십만 장이 있는 상황이야. 당연히 여기가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둘 중에 어느 게 물가가 높아질 것 같아요? 위에 거요. 왜 위에 거죠? 돈이 많으니까 똑같은 바나나를 팔아도 전에는 돈이 시중에 없으니까 한 돈이에 10,000원이다. 근데 지금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갑자기 이게 10만 원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물가가 되게 높아요. 되게는 모르겠고, 여기는 물가는 낮아집니다. 그럼 보세요. 근데 경기 침체가 돼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잖아. 그럼 국가가 지원금을 주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돈이 많아지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물가가 오르면 또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 수도 있죠.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금리를 이따 얘기할 건데, 여기 미국 얘기 나오고, 이게 호락호락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30%에 근접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아예 없어. 이거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는 은행 이자가 거의 이만큼 돼. 20 몇 %인가? 그때는 이것도 많이 줬고 물가도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다 전반적으로 약간 거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자, 이제 그러고 본문을 좀 볼게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내로 한번 보는데 니네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표시해 주면 좋으냐면 봐봐. 내가 여기 했는데 얘랑 얘의 관계는 뭐죠? 얘는 원인이에요. 얘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써놔. 니네가 경제지문 보면 그러니까 경제지문이나 사회지문은 그리고 과학지문은요 인과가 중요해. 얘가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고 얘는 결과야. 근데 소비가 줄어들었죠? 그럼 다시 얘가 뭐가 돼요?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야. 이걸 계속 도는 거야. 도는 거 들고 들고.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수익이 감소하면 소비는 더 위축된다. 악순환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요. 경기 침체가 심화되기까지 해요. 아까는 그냥 침체인데 이제 그 침체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에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로 여기서는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에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통화량만 따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이자 가지고 정책을 편다고.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죠, 정의. 요거 유동성이 정의잖아요. 정의. 현금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써 있죠? 얘는 높은, 얘는 낮은. 그러면 이거 뭐지? 자, 19번의 2번 답이 뭐죠? 현금이지 뭐.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니네가 왼쪽에 어디에 표시를 하느냐? 여기에 줄을 쫙 치고 19번에 2번 이렇게 써놔야 돼. 문제 풀 때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치는 이렇게 풀어주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처럼 유동성은 잠깐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둘 다 쓰이는 거야. 유동성은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근데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여요. 둘 다 쓰입니다. 둘 다 쓰이는 거고요.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은데 넘쳐난다. 줄어들 때는 유동성 감소한다. 넘쳐날 경우에는 이런 거 중요하죠.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가치는 떨어진다. 잘 기억합시다. 자, 19번에 4번도 사실은 확인됐죠? 어디요? 요게 전부 다 19번에 4번이에요. 그래서 확인됐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등등등등등다. 됐고요. 다음 단락. 유동성은 드디어 핵심이 나와요.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한다. 누가? 국가는 요거 왜 얘기냐면 니네가 독해할 때 주체가 누군지 잘 판단해야 돼. 유동성을 조절하는 주체가 누구죠? 국가는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니네 조사에 신경을 써야 돼. 유동성을 조절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 근데 그랬더니 또 몰라. 그럼 이 금리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나와요? 이때 금리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여기도 정의가 나왔죠. 그리고 뭐예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까지 하죠.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 나와. 이것도 일종의 정의야. 다 정의야. 이 부분은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정의하고 구분 나오고 나오는 거야. 이것도 정의죠.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치적인 상황 결정하는 금리다. 근데 보통 누가 결정하나?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 중앙은행은 국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어디예요? 한국.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에 무슨 하나은행 같은데 돈을 빌려주거든요. 얘네가 얘네한테 빌려주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은행이 일반 국민들한테 빌려줄 거 아니냐? 얘네가 기준금리가 만약에 5%인데 똑같이 5%를 빌려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플러스 얼마를 붙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중금리예요. 텔레비전 보면 뉴스 보면 기준금리 얘기 나오잖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돼요. 그런 관계를 잊으면 안 돼. 읽어볼게요. 시중금리는 기준금 영향을 받아, 여기 나왔죠? 기준금 영향을 받아서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지? 3번에도 확인됐죠? 이게 19번에 3번. 얘도 확인됐고요. 19번에 1번도 됐죠? 19번에 1번은 어딨지? 여기 있잖아. 요거. 한나라의 금융통화정책 주체인 결정한다. 이거 19번에 1번. 그래서 19번은 5번. 여기까지 읽어도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대부분 잘 풀었어요. 자, 그 밑에. 자, 보세요. 또. 이때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여기부터는 형광펜으로 내려가면 또 원인 결과야.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원인, 예금 이자 수익 대출에 따른 부담이 줄어서 쭉 가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경향성이 늘어난다. 이게 결과죠. 원인과 결과. 또 이게 원인 다시 되는 거야.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반대죠. 거꾸로야.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또 원인과 결과할 수 있죠. 아까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니네가 아까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적용.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절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목표는요, 경기 안정이에요. 목표는 경기 안정이야. 근데 밑에 봐요.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여기 두 번째. 둘 다 문제야. 침체돼도 문제고요. 과열돼도 문제예요. 침체되면 좀 높여야 되고 과열되면 낮춰야 돼. 둘 다 뭐예요? 경기가 진정된다. 그 다음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고요. 이게 목표예요. 중간은 그 과정일 뿐이야. 한번 봐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 내려갈 거야.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해요. 소비가 늘어요. 확대돼요. 물가가 상승한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 자, 이게 문제예요. 과열되게 되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거 부동산, 물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지나치게 오르면 나왔죠? 어느 정도 오르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오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그러면 금리를 올려요. 감소시키고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가 안정되는데 물가 안정을 또 목표라고 또 어떻게 되느냐? 자칫하면 이게 또 짜증나게도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되게 힘들어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했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이거 좀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이게 목표야. 그래서 요걸 했어. 충분히 공급했어.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요거 안 해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내려갔고 유동성은 되게 많아. 유동성이 되게 많으면 물가가 올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끝장입니다. 끝장. 특히나 보세요. 여기 이거 봐. 아까랑 달라요? 심각하냐?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사람들이 못해요. 돈이 많아도 못하는 거야. 뭘 해요? 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돼요. 이게 끝장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거야. 금리까지 내려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면 침체가 지속돼요. 그럼 망하는 거야. 이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19번에 5번 보면 요거는 있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 X 쳐야 돼.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이거는 니네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왜 틀리지? 이제 봐. 제대로 한번 해봐. 잘 따라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혹은 올리면 둘 다 돼요. 둘 다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올리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밑에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올리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지? 감소돼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막 빌리잖아. 돈 늘잖아. 증가할 거고요. 돈이 증가,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하락. 가치는 휴지 조각. 그 다음에 올리면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굉장히 금덩이처럼 상승하겠죠. 하락이에요. 얘는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돼. 둘 다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근데 지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뒤에가 틀려서 안 되고요. 내리면 증가 하락, 내리면 증가 하락. 그래서 1번. 니네 이거 많이 안 맞았어. 이거 왜 틀리지? 왜 틀릴까요? 20번 같은 거. 왜 틀리겠냐. 생각 없이 푸니까 틀리겠죠. 이거 생각하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헷갈릴 수는 있는데 틀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둘 다 해라. 이렇게 하나만 쭉 따라가지 말고요. 둘 다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20번은 니네 워낙 잘 풀어 넘어가고요. 마지막 21번 보세요. 자, 이거는 니네가 몇 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빅 스텝이 뭐냐? 한 번에 0.5%포인트다. 설명 나오죠?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다. 중요한 건 큰 폭이에요. 올리긴 올렸는데 갑자기 확 올리는 거야. 3%에서 30으로 올렸다.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과도하게 증가된 유동성. 과도하게 증가하니까 갑자기 확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 자산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폭등. 그래서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요, 줄어요? 금리를 확 올렸잖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유동성은 확 줄겠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는 유동성이 줄어요. 유동성이 줄면 가치는 화폐 가치는 올라.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요. 투자자나 소비자나 기업인이나 공장장은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동성이 확 줄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나치게 상승, 자산 가격이 폭등.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올렸으니까 부동산 주식은 확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자칫하다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되죠? 유동성을 확 줄였으니까 자칫하면 침체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경기 침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봐요. 부동산 가격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죠. 3번 대출을 통해 확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거 인상됐잖아. 그러니까 확장하지 말아야지. 투자 안 합니다. 4번 당연히 소비가 줄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 이게 금리가 엄청 올랐으니까 돈이 줄어. 그런데 안 사요. 그러니까 생산 부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재고 늘어갈 거 대비해야겠다. 맞죠? 2번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라면 아 그래? 돈이 없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 줄여야지.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심리가 회복된다고? 야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해서 이게 큰 폭을 올려서 얘를 낮추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낮춰진다는 얘기는 안 산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게 회복되나? 회복 안 돼요.
물가가 내릴 겁니다. 자, 물가가 내리면 자동차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사요? 나중에 사요?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아마 니네가 골라서 5번 골랐을 텐데 5번은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은행원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얘가 뭘 대비해야 되죠? 사람들의 저축에 대비해야 돼요. 왜? 올랐잖아. 금리가 엄청 올랐죠. 사람들이 엄청 저축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저축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상품 개발하는 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 니네 골랐으면 5번 골랐을 거야. 답은 2번. 그쵸?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니네 시험 범위. 여기까지가 니네의 시험 범위구나.